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삼국 통일을 끝으로 다 받고 이제 그 다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신라가 통일된 이후의 모습을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했던 과정을 간단히는 좀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 외교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춘추가 당나라에 여러 차례 가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제안했던 게 두 가지였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면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에 떼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 수나라나 당나라는 매번 고구려를 먼저 공격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부터? 백제 먼저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러면 훨씬 수월할 거다. 그래서 이 작전이 먹혀서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근데 여기서 통일이 끝이 아니죠. 어, 당나라가 뭐 계림도독부,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이런 걸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였었고, 신라가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해서 결국 나당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들을 지원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대응해서 싸웠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매소성, 그다음에 바닷가에서는 기벌포 이런 데서 전투를 벌여서 크게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또 고구려랑 백제는 국가가 무너진 뒤에도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부흥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고현무, 건모자, 만승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했었고, 백제도 백제 나름대로 부흥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뭐 복신, 도침, 뭐 흑치상지, 왕자풍 이런 인물들 어디서 활동을 했었는지 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죠. 한번 봅시다. 어, 나당 동맹을 구성해내고 나당 연합군을 구성해내서 통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김춘추. 김춘추가 이제 태종무열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인물이에요. 금관이 이렇게 멋있게 그려져 있네요. 즉위 이전에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 당나라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대동강 이북은 주겠다. 그리고 백제 먼저 공격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나당 동맹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나당 연합군을 구성하죠. 그리고 이제 즉위 이후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데 성공하죠. 이때 백제를 공격했던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고, 요걸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백제 측 장수가 기억하시나요 혹시? 계백 장군이었죠. 오천결사대. 그리고 어,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죠. 충남 논산에 있다고 하죠. 어, 요 얘기를 아마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계백 장군은 그걸로도 유명해요. 자기가 이제 사실 자기가 전투에서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력은 5천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김유신 장군은 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끌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투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 그냥 개활지라 그러죠. 이렇게 넓은 평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평원 같은 곳에서 5천 명이 10만 명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계백 장군이 자기가 열심히 싸워보긴 하겠지만 질 게 뻔하다라는 걸 알고, 그냥 사실 이건 명예를 위해 싸우는 거죠. 내가 질 때 지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다른 나라한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다 그러죠. 왜냐면 자기가 지고 나면 자기 가족들은 포로가 될 거고, 그럼 되게 치욕스러운 여생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죽였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상 녹화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교실 수업 때는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태종무열왕 때는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왕이었던 문무왕인데, 비슷하게 생겼네. 뭐 구분이 안 가네. 문무왕 때는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마지막까지 고구려를 지키고 있었던 건 연개소문이죠. 근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 고구려 망했다고 통일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었죠. 당나라가 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 이런 거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보이니까 결국 당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이미 봤던 삼국 통일 과정인데 왜 이걸 지금 PPT 첫 페이지로 한 번 더 나열을 하냐면, 지금 태종 무열왕도 그렇고 문무왕도 그렇고 통일 작업에 크게 기여한 왕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나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는 성과가 압도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태종부여랑 문무왕까지는 왕실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통일 직후 신라에서 태종부여랑 문무왕 때까지는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아달라고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하는 왕이 신문왕이에요. 온갖 역사 선생님들마다 다 뉴스페이퍼 왕이라고 하는 신문왕인데, 신문왕의 난처함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선대 왕들 태종무열왕이나 문무왕은 통일 작업에 다 이제 공적이 있고 업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왕권이 셌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즉위했을 때는 이미 통일 작업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문무왕을 끝으로 통일 작업은 끝이 났어요. 근데 통일 작업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옛날에 장수왕처럼, 장수왕도 그 부담이 있었잖아요. 광개토대왕과 함께 일했던 장군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나는 아직 어리고 새롭게 즉위한 왕인데 내가 뭐만 하려 그러면 저 장군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아 자네 아버지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 해대고 뭐 간섭하고 막 그런 부담이 있었잖아요. 신문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앞전에 선대 왕들과 함께 통일 작업을 했던 여러 관료들, 장군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자기는 새롭게 왕으로 즉위했어. 자기가 아직 보여준 업적은 없어. 뭐만 하려 그러면 장군들이 와서 아 저희가 통일 작업을 할 땐 말입니다. 이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온갖 막 새소리를 하고 간섭을 해요. 그러면 아 힘들지. 피곤하죠. 그리고 자기도 왕권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업적이랄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신문왕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당연히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라는 정치적 작업은 끝났다고 하지만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은 지 몇백 년이에요. 거의 600년 이상을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민족이라고 느끼기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북한이랑 한 나라라고 느껴요? 근데 꼴랑 60,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분열된 지가 뭐 6,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나라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600년을 서로 나누어져 지내왔는데 갑자기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 다 같이 잘 지내보자 하면 그게 잘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미국인 20명이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봐.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신문왕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의 그런 정도의 서로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문왕을 생각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왕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요 이렇게 한데 이제 어울려 살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안 싸우고 잘 어울려 지내게끔 끌어내야 된다는 거. 요 부담감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요거예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던 거. 말이 좀 웃기죠. 김음돌이 뭘 했으니까 왕이 진압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문왕이 한 게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모호한 건데 김음돌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 아내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김음돌이 이제 자기랑 친한 김음돌 정도 되면 당연히 왕의 장인이니까 상당한 귀족이겠죠. 자기랑 친한 귀족들 여러 세력가들을 집에 이렇게 한데 불러 모아서 술을 한잔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신문왕은 그 술자리를 이유 삼아서 김음돌이 반란을 모욕했다. 반란을 계획했다. 김음돌이 나의 장인이지만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막 이런 명분을 씌워서 김음돌을 포함해서 관련 있었던 귀족들을 거의 싹 다 죽여버리다시피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음돌이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신문왕은 어쨌든 반역 사건을 계획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 처단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신문왕이 김음도를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신문왕 입장에서는 그런 귀족 세력들을 이제 숙청한다 그러죠. 정치적으로 없애버리거나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왕이 의도했든 안 했든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던 건 신문왕한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없애버리고 싶었던 귀족들을 이 기회에 싹 다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물론 이 사건을 신문왕이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사건인지 진짜 김음돌이 모욕을 계획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문왕은 왕권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이 상당히 억제가 되고 신문왕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시기에 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던 세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건국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시스템들을 다 이제 통일 이후의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되고, 그래서 신문왕 때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신문왕은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도 퍼뜨려요. 이 만파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좀 천천히 뭐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런 거예요. 뭐 설화에 따르면 그래요.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문사는 실제로 있어요. 가문사는 저 동해안가에 있는데 지금은 절은 없고 탑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가문사를 지어서 추모를 하니까 문무왕이랑 김유신이 이제 이 시점에선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어,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용이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내왔다. 네,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까 온 나라의 모든 근심이 해결되었더라. 뭐 요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뿌려요. 여기가 이제 가문사인데 이제 이 피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설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왕이 이 피리만 불면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선대 왕들과 신께 인정받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데 업적이 있었던 인물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왕권이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뿌리는 거죠. 어쨌든 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가문사지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가문사지 탑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보면 되게 위압감을 느껴요.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조금 근데 저기 차 없이 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고 딸랑 저 탑 두 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저기 뭐야 요 지금 요 자리가 이제 금당 그러니까 그 가문사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요 바닥을 보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죠. 여기가 용의 쉼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해놨냐면은 전설에 따르면 문무왕이 죽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죠. 내가 동해의 용이 될 테니까 내가 동해의 용이 돼서 신라를 지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가문사는 이제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면서 지은 절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용이 되신 거니까 용이 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뭐 그렇고 이런 얘기를 왜 했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통일 이후에 거의 건국에 가까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 나가는데 일단 전반적인 행정 작업 자체 그리고 정치의 중심을 집사부에 둡니다. 근데 이 집사부는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사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를 운영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집사부의 장관이었던 시중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사부를 강화하고 집사부는 기관이고 그 안에 기관장이 시중인 거예요. 근데 이 집사부가 왕의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부 그리고 시중이 강화가 된다는 건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기존의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 의장이었던 상대 등이 굉장히 역할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귀족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꼭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집사부와 시중이 강해지면 왕권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귀족 세력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 등도 당연히 귀족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통일 이후에 안정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어쨌든 정복당해서 통일이 된 거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피해 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신라가 뭐만 해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정복당한 나라 고구려 출신이라고? 나 백제 출신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통일 작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건 고구려 출신, 백제 출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안 느끼게끔 피해의식을 안 느끼게끔 배려해 주는데 굉장히 초점을 둬요. 통일은 이미 됐고 이제 내부적인 혼란이 없으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고구려나 백제 출신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지금 고구려 출신이라고 정복당한 나라 출신이라고 나 개무시하는 거야? 이따위로 해? 이런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한테도 막 관등도 주고 관직도 주면서 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보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통합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신문왕을 이해하실 땐 요 수학 공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학 공식이라고 하니까 쫄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공식 아니고 저도 수학 잘 못해요. 어, 아무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감독하는데 제가 들어간 감독이 이제 수학 과목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얘 아무도 컨닝을 안 할 것 같아서 슬쩍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시험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와, 니네 수학 공부 어렵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니? 대단들이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수학 공식은 정말 어려운 공식인데 3 곱하기 3은 몇이죠? 9예요.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신라가 통일한 나라가 결국 몇 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3, 9 이 공식이 신문왕 제도에서 계속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구주 오소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주는 신라 전체를 9개의 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국 전체를 8개의 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뭐 조선 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 전체의 영토를 9개 주로 나눈 건데 실제로 영토 배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고구려 3개 주, 백제 3개 주, 신라 3개 주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줌으로써 고구려 출신 백성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백제 출신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3개 주씩 맞췄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절대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주겠다. 이런 민족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더니 3 곱하기 3은 9 여기에는 신문왕이 다른 나라 출신들, 고구려나 백제 출신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몇 개요? 한주, 삭주, 영주, 웅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해서 9개죠. 그리고 또 이 주 이름들 외우지 마시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오소경은 뭐냐면 이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수도 경자인데 서울 경자라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서울 한강이역 거기 서울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수도 경자예요. 수도 경자. 그래서 요건 작을 소자고. 그래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너무 오수경을 먼저 끌어서 설명했구나. 요거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요 단어는 조금 봐주세요. 주, 군, 현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말단 행정구역이었던 촌의 그 지역 출신의 유력자를 촌주로 임명했다.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이제 오소경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신라의 원래 수도는 여기죠.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금성이라고 불렀던 거고 현재는 경주죠. 경주. 근데 딱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러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 도시로 삼기에는 조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는 게 어쨌든 통일 이후를 상정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도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통치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수도를 몇 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소경을 이렇게 5개의 군데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리고 금관경 이렇게 설치해 뒀는데 각각 뭐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이런 걸 외워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5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지역이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됐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이외에 마치 작은 수도인 것처럼 역할하는 도시들이 있죠. 인천도 그렇죠. 인천도 광역시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도에 속하지 않고 특별한 도시들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소경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당연히 그런 도시들이 그 주변에 중심지가 되겠죠. 근데 이 중심지에 옛날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땅이 될 그 중심 지역에 고구려 백제 귀족 출신들을 이주시켜서 대우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소경이 지방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아까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쨌든 기억은 아까 했던 얘기고, 요거 촌주만 보시면 돼요. 이제 구주 아래 군현을 두었고 그 가장 말단이 촌인데 그 촌에 어떤 지방관을 따로 보내지 않고 그 지역 출신의 유력자를 촌주로 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진 약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했다. 이 정도. 네, 디귿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요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급의 도시들을 몇 개 더 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을 이주시켜서 조금 배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리 제도라는 건 이제 지방 세력을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통일된 이후기 때문에 옛 고구려나 백제 지역이 지방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의 자식들을 이제 수도에 일정 기간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분은 이런 거예요. 수도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설치해 놓고 지방 세력가들, 옛날 고구려 귀족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아들들을 되게 수준 높은 유학 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수도에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질 같은 느낌이 있죠, 상수리 제도는. 그래서 지방 세력을 이런 식으로 그 지방 세력의 아들을 수도에 잡아둠으로써 좀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군사제도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3, 3은 9.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인, 이제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라인 3개 부대, 고구려인 3개 부대, 백제인 3개 부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중앙군이잖아요. 중앙군이면 그 나라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군대니까. 그래서 이 중앙군을 구성할 때도 고구려인, 백제인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해서 우리가 통일을 했고 우리 신라인들은 너네 고구려인, 백제인들을 100% 믿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방군은 주마다 일정씩을 둬요. 그래서 총 10정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구주소경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주당 일정씩 두면 구정이 맞지 않나요? 근데 왜 10정이냐면 한 주라는 주에 2개의 정을 설치해서 그래요. 왜일까요? 여기다가 이제 다른 데는 주마다 한 정씩 둔 건데 여기만 2개를 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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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왜 여기만 2개를 둔 걸까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요것 때문이죠. 국경 지역이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하나 더 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국경지대여서 한 주에는 2개의 정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지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제도를 보면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데, 관료전과 노급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관료전은 뭐냐, 노급을 먼저 보면 노급이나 관료전이나 똑같이 관료로서 근무한 대가로 받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일을 한 대가로 받는 토지가 이 관료전이고 노급인데, 실제로 땅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둘 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급은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할 거리가 생기면 그 동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시켜서 와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료전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근데 신문왕이 먼저 관료들한테 관료전을 주겠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반갑게 받겠죠. 받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너네 관료전 받았으니까 노급은 필요 없지? 노급 가져간다 이러고 노급을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급과 관료전을 구분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일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뭐 건물을 쌓고 농사를 짓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노동이 군사 훈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게 내 사적인 병력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땅을 주더라도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귀족들이. 그러니까 일단 관료전부터 지급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관료전을 다 받고 나면 관료전 받았잖아, 이제 노급 내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신문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신문왕 양이 되게 많았죠. 그다음에 성덕왕은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이 정전이라는 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티 같죠. 이게 고물의 정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땅을 나눠줬다 이 의미인데, 사실 실제로는 왕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땅을 다 나눠줬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이 기존에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아서 갖고 있던 땅을,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왜 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냐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 거기서 나는 곡물들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거죠. 그 곡물의 일부를. 어쨌든 성도광 때 백성에게 이렇게 정전을 지급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조세,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마치 귀족들 땅이었던 것처럼 여겨지던 땅들을 법적으로 이거 백성 땅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땅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좀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세금을 거둠으로써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해요. 그럼 관료전이 폐지됐겠죠. 근데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아까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랬죠. 노급은 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료전보다는 노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는 건 누구의 요구겠어요? 당연히 귀족의 요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신문왕 때까지만 해도 왕권이 엄청 강했는데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한다? 그럼 혹시 왕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나? 이 느낌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한다는 거, 또 귀족의 요구로 부활한다는 거, 이거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